교수님께서 이 좀 3.1 민주구국선언 좀 의의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시 여러 가지 그 뭐 선언이나 다른 기회에 피력한 말을 통해서 보면 예.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층위로 나누어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신 선포 이전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도 유신 헌법은 불법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실정법, 실제로 이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이 법을 기준으로 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줄곧.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제정된 과거의 헌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현행법이야말로 부당하게 제정된 법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을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백성이 하늘이라는 말 이런 표현 쓰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결국 이제 국민이 하늘이고 백성이 하늘이고 그 하늘을 닮은 법이야말로 이게 이제 근본법인 거죠. 말하자면 도덕법이고 근본적인 법이 있는 거고 네. 이 국가가 제정하는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닮아야지 그 법을 거슬러서 억지로 나쁘게 법을 제정해서 지키라고 강요하면 그건 좋은 법이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법,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 예. 그리고 과거의 그래도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헌법, 그리고 지금의 부당한 현행법,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궁색하죠. 결국 이건 나중에 민주화가 된 후에 다 재심에 의해서 다 무죄 처분 받고 네. 오히려 그때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입증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논리적인 방식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계속 이제 논박하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아까도 이제 그 배우자들, 이제 민주 인사들의 배우자들의 역할, 특히 이제 뭐 이희호 여사님도 심지어 진주 교도소 근처에 뭐 방을 얻어서까지 이제 옥바라지를 하고 이제 그러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화 운동 가족 실천 협의회인가 민가협이라고 불리는 그 단체가 결성되는 건 1985년이에요. 근데 이제 단체는 굉장히 늦게서야 결성됐지만 나중에 네. 이미 이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의 가족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협의체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저희 어머니한테도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면 엄마는 뭐 할 거냐고 묻곤 하는데 네. 이제 뭘 선뜻 대답을 하시던가요? 못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투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말하자면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옥바라지 하셨던 네. 독립문 근처에 그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옥바라지 골목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계속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예. 그 독립운동가의 삶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한 집안의 가장인데 갑자기 감옥에 가면 생계는 생계대로 어려운데 부인들이 어떻게든 남편도 뒷바라지 해야 되면서도 네. 동시에 투쟁을 하고 있고 남편의 네. 무고함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독재 정권은 이런 그러니까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양심수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네. 양심수 석방하라 그러면 우리는 양심수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잡범 취급하고 싶어 해요. 모든 억압적인 정권은. 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렇게 나를 잡범 취급하고 싶어 하고 나를 뭔가 나쁜 이미지를 더 치우려고 하는 그 정권의 이미지 공작에 맞서서 더더욱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당함을 어떻게든 피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깥 세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와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때부터 이제 인권 변호사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들 보면 뭐 우리 광주에 이제 그 생가도 남아있는 홍남순 변호사 네.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변호사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런 양심수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들이 방청을 하거나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그 의연한 모습을 못 봤어도 의연한 모습으로 네. 알려야만
이 운동의 대의가 계속 전달될 것이고 뭐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네. 힘을 내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간접적인 민주인사들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또 중요한 건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선언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과 함께 무슨 집단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다 독방이죠. 사상범들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어쨌든 접촉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묘하게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자서전에서 쓴 말을 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빵제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중에는 예. 이제 거의 들락날락하신 그러니까 그 연식이 훨씬 더 오래된 분들,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 특히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국의 철학자도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관점 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유사한 체험을 하신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괜히 또 아는 거랑 막 접목을 시켜보자면 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몰락을 하면서 그리스인들이 이제 곳곳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나라 잃은 사람들이 돼요.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에 점령당하고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폴리스를 잃어버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네. 여기저기서 이제 노예 신세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폴리스가 사라졌으니까 네. 이제 이 사람들은 깝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는 동물의 지위로 이제 강등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폴리스에 있건 아니면 여기 지금 뭐 로마로 끌려왔건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끌려와서 심지어 노예 신세로 살더라도 네. 거기에서 내가 자유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뭔가 존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해서 불행해져야 된다면 그거는 되게 가난해지면 이제 끝난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병들어서 불행해지는 거라면 난 병에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서 내가 불행해져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내가 종속된 존재라면 나는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엄혹한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의 이제 본질적 요소와 관련해서 정신적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우주 전체가 곧 나의 집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고 이곳에는 현재 실정법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자연법이 있고 네. 이 법에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살면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 사상을 발전시키거든요. 네. 비슷하게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 그곳에서도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또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뭔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도 독재 정권 치하에서 오히려 의인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 그것이 오히려 과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히려 이 시기에 감옥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 전환을 통해서 뭐랄까요? 체험이죠.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래서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셨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이것을 가속화하는 데에 독서, 기도 또는 명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께 작용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